어머님, 이제 그만 지하실로 내려가세요.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요. 지하실이라니? 이 집은 원래 내 집이었어.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해서 산 집인데 엄마, 서류상 이 집은 이미 우리 명의로 넘어갔잖아요. 노망 드셨나 봐요. 그 서류는 내가 아파서 제대로 못 보고 찍은 거야. 너희가 날 속였어.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 난 아직 멀쩡한데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돼? 여보세요? 요양원이죠? 네, 내일 오전에 모시러 오시면 됩니다. 어머니 짐은 이미 다 챙겨놨으니까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물려준 대가니?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니?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저는 평생을 일구어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손에 든 것이라곤 작은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에 담긴 몇 벌의 옷과 남편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은 마치 악몽 같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정의를 되찾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있는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까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불편해해요. 아들 정우가 그 말을 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뼈가 녹도록 키운 제 아들, 제가 모든 것을 물려준 그 아들이 이제는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함께 마음의 집이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키워 수십 개의 지점을 가진 큰 사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 없이 혼자서는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IMF 외환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도 위기를 맞았고 제가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들 부부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세금 문제가 생겼어요.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어느 날 며느리 소연이 들고 온 서류 뭉치. 당시 병상에 누워있던 저는 그저 사업을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그 서류가 모든 재산권을 아들 부부에게 넘기는 문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지도 못한 채 도장을 찍은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도 다 정리했어. 이제 우리 거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에 머물게 하다가 적당한 때 요양원으로 보내면 돼. 치매 진단서 하나면 충분해.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회사의 지점들이 하나둘 팔려나가고 제 명의로 된 집마저 처분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를 치매 증상이 있다며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집 지하실로 밀려났습니다.
넓은 저택의 제일 구석진 공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찜통 같은 그곳이 제 거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식구들 앞에선 얼굴도 내밀지 마세요. 손주들이 놀랄 테니까. 식사 시간에는 방에 음식이 배달되었고, 화장실 사용은 아침 일찍이나 늦은 밤에만 허용되었습니다.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두 손주 하늘이와 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도 부모의 가르침대로 할머니를 피했지만 가끔 지하실 계단을 살금살금 내려와 저를 보러 오곤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사실 우리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손주들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의 12번째 생일날, 저는 남은 돈을 모두 모아 작은 목걸이를 사서 아이 방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하늘이는 목걸이를 보고 기뻐했지만 곧 소연이 다가와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정성을 담은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진단받게 해서 요양원으로 보내자.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어. 요즘 아이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 간단한 진단서 하나면 돼. 다음 주에 알아볼게.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집에 남아 있다간 정말로 요양원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지품을 모두 챙겨 스스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몸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65세의 노인이 한밤중에 갈 곳이라곤 많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걷다가 도시 외곽의 공단 지역에 다다랐을 때 문득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버려진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빗물이 새고 있었지만 적어도 완전히 비를 맞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래전에 폐업한 듯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마대자루 몇 개가 놓여 있어 그걸 바닥에 깔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내 신세가 될 줄이야.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버려진 공장에서 지내다니. 첫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낯선 공간의 소음과 무서움, 그리고 배신감은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귀를 기울이면 바람이 건물 사이로 휘몰아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배고픔이 저를 깨웠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잔돈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공장 주변을 둘러보던 중 멀리서 노인 한 분이 끌차를 끌며 무언가를 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분은 폐지와 고철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기서 뭐 하세요? 이 공장 근처엔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그 할아버지는 김영호라고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폐품 수집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간략히 말씀드리자 그분은 측은한 마음에 고철과 폐지를 주워 파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버려진 폐지와 고철을 주워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사업가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쓰레기를 뒤지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선 자존심을 접어야 했습니다. 점차 어디에 좋은 폐품이 버려지는지, 어떤 고철이 더 가치가 있는지 요령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저 공사장 뒤쪽에 버려진 구리선이 있어요. 그거 주우면 좋은 값 받을 수 있어요. 동네 아이 하나가 제게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 아이는 순수한 마음에 도움을 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그 아이를 만나면 어디에 좋은 물건이 있는지 귀띔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고철과 폐지를 모아 폐기물 처리장에 가져가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간신히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한 끼를 때웠습니다. 가끔은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급식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를 마주칠까 두려워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장 안에 작은 생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폐기물 속에서 주워온 담요와 버려진 매트리스로 잠자리를 만들고 벽에는 남편 사진을 붙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공단 화장실에서 씻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가셨는데 우리가 일군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네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이제는 오직 제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철을 모으는 솜씨가 늘었습니다. 하루 수입도 조금씩 늘어 1만 원, 2만 원까지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품 수집을 하다 보니 의외로 쓸만한 물건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버린 라디오는 배터리만 갈아주니 잘 작동했고, 깨진 화분과 흙은 공장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가끔 친절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쓰레기를 뒤지는 노인을 불쌍하게 혹은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저를 가리키며 키득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과거의 자존심은 이미 이 고된 생활과 함께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폐공장은 어느새 저에게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새는 곳은 주워온 비닐로 막았고 겨울을 대비해 주변에서 버려진 단열재를 모아두었습니다. 공장 주변의 사람들도 저를 알아보고 가끔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폐품을 주우러 나갔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제가 서 있는 곳이 예전에 남편과 함께 첫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던 그 자리 근처였습니다. 마음의 집이라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시작해 30년간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서니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제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의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법을 배웠듯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당한 모든 것에 대한 정의를 세울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철을 주워 생계를 유지한 지 8개월째 되던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폐품 수집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공장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고, 버려진 공간을 나름대로 아늑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장에서 비가 새는 부분은 주워온 방수천으로 막았고, 버려진 목재로 작은 탁자도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를 공장 할머니라 부르며 가끔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날은 공단 근처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땅을 측량하고 있었고, 커다란 SUV 차량 여러 대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잠시 멈춰 지켜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래 사셨어요? 이 지역에 대해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남자는 자신을 대한개발 소속 박 과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지내는 것을 보고 이 지역 주민인 줄 알았나 봅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이 지역이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린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의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제 보금자리도 사라지겠지요. 또다시 갈 곳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8개월간의 노하우가 있으니 어디든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공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난번 만났던 박 과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더 나이가 지긋한 신사였습니다. 김영자 여사님 맞으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공장 부지의 소유자가 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업 확장을 위해 이 공장 부지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마음의 집, 본사를 확장하기 위한 계획이었으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고, 저도 이 부지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넘길 때도 이 부지만은 서류에 누락되어 여전히 제 명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사님, 이 부지는 신도시 개발의 핵심 지역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나이 지긋한 신사는 자신을 대한개발의 김 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신도시 개발 계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공장 부지는 계획상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평당 400만 원 정도인데 저희는 평당 650만 원을 제안합니다. 이 부지가 총 700평이니 5천만 원쯤 되더라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8개월 동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제게 갑자기 날아온 거액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제 땅이라고요? 45억이라고요? 두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초안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달라며 명함을 건네고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겨진 공장에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 허탈함,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폐지 줍는 노인에서 자산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단순한 행운이 아닌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불의에 대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는 고급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수 없었기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사연을 듣고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부지 매각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개발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세금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그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2달간의 협상 끝에 결국 45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제 통장에는 40억이 넘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부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테크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고, 그의 도움으로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45억이라는 예상치 못한 돈이 생기자 저는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날 며칠을 생각한 끝에 제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안락한 노후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배신과 모욕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대했던 방식, 30년 동안 일구어온 회사를 망쳐놓은 방식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남편과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군 마음의 집, 인테리어 회사가 그들 손에서 초라해져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쌓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가격만 비싸고 품질은 떨어진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우연히 마음의 집 간판이 걸린 매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확실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복수의 방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들과 며느리가 운영하는 회사보다 더 좋은 서비스와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5세의 나이에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 이름으로 시작한다면 아들과 며느리가 곧 알아차릴 것이고, 그들이 제게 다시 접근하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제 정체를 숨기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영호 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앞에 나서 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폐지를 모으며 의지가 되어 주었던 김명호 할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영호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 상황을 이해하고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작은 건설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사 설립 서류상 김영호 씨가 대표로 등록되고, 저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오랜 고민 끝에 마음 편한 집으로 정했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인테리어 회사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전략적으로 아들 회사 본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을 선택했습니다. 임대료가 비싸긴 했지만 같은 고객층을 겨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과 간단한 쇼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인테리어는 최고급으로 꾸며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력 모집이 다음 과제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노하우를 살려 인테리어 업계에서 실력은 있지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디자이너들과 기술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특히 아들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영입했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릅니다. 허위 견적 없고 불필요한 공사 없고 숨겨진 비용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 편한 집의 핵심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가격 정책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들이 처음 제시하는 견적보다 최종 비용이 2030% 더 나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음 견적대로 진행하는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만약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영업 시작 한 달 만에 첫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끝에 저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첫 공사인 만큼 모든 과정을 꼼꼼히 감독했고, 결과적으로 고객이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 고객의 소개로 다른 계약도 이어졌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전략의 다음 단계는 마케팅이었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고급 잡지와 TV 광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과 달리 저희는 SNS와 온라인 리뷰 플랫폼에 집중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도움으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활발하게 운영했고 실제 시공 사례와 고객 후기를 자세히 공유했습니다. 투명한 공개 정책은 많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월 계약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직원도 초기 5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회사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로 고객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도 가격을 조정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정 변호사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의 회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마음 편한 집에 대한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등장한 경쟁 업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회사는 급기야 회사의 이름을 스마트 홈 인테리어로 바꾸었습니다. 위기를 느꼈다는 것이었죠. 영자 씨,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 변호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누가 더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버렸지만 제가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결코 버려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마음 편한 집은 첫 번째 분점을 열었습니다. 위치는 전략적으로 아들 회사의 강남 지점 건너편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고객과 협력업체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 자리에 선희 남편과 함께 첫 매장을 열었던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분점 오픈 소식은 업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회사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직원들의 이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스마트 홈 인테리어의 우수 디자이너들과 영업사원들이 더 나은 대우와 근무 환경을 찾아 저희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희 핵심 노하우까지 알고 있어요. 누군가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 같아요. 아들이 경쟁사의 전략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보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30년간 구축한 노하우와 시스템이 담겨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근간은 원래 제가 남편과 함께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9개월이 지나자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음 편한 집은 이제 3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중견 업체로 성장했고 아들의 스마트 홈 인테리어는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어머니를 버린 불효자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계약 취소입니다. 고객이 우리 회사의 평판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어느 날 아들의 회사 간부가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문을 직접 퍼뜨린 적은 없지만 세상 일은 돌고 돌아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법인가 봅니다. 전 직원들이 퍼뜨린 이야기가 고객들에게까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마음 편한 집은 인테리어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들의 회사는 지점 몇 개를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제 복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의 완성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밝히고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제가 마음 편한 집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성취한 뒤에 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마음 편한 집 오픈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흥 강자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수심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들의 신뢰와 만족을 얻는 것에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직한 가격 정책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업계의 관행은 처음 견적보다 실제 공사 비용이 2030% 더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낮은 견적을 제시한 후 공사 중에 예상치 못한 추가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올리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마음 편한 집은 달랐습니다. 처음에 제시한 견적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불가피하게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고객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다르네요. 처음 계약한 금액 그대로 완공되었어요. 다른 곳은 항상 뒤늦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거든요. 이런 고객들의 후기가 SNS와 인테리어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저희 회사의 평판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은 정보 공유가 활발해 좋은 평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한 달에 10건 정도였던 계약이 20건, 30건으로 늘어났고 직원도 30명까지 충원해야 했습니다. 성장의 탄력이 붙자 두 번째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아들의 회사와 직접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스마트 홈 인테리어는 강남, 분당, 일산에 지점을 두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 지역에 분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그들의 매장과 가까운 위치에 말입니다. 첫 번째 분점은 강남에 열었습니다. 아들의 매장에서 걸어서 3분 거리, 같은 상권 내에 위치한 곳이었죠. 개업 첫날 대형 현수막과 풍선으로 장식한 매장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첫 매장을 열었던 그 설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분점 오픈 기념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첫 30명 계약 고객에게는 20% 할인과 함께 가구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고객들이 몰려들었고 오픈 일주일 만에 프로모션 인원이 다 찼습니다. 당연히 아들의 회사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들도 할인 행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음 편한 집의 정직한 운영 방식과 스마트 홈 인테리어의 불투명한 가격 정책의 차이가 고객들 사이에서 명확히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직원 영입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회사의 핵심 인력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주요 디자이너와 영업사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과 급여를 제안했고 많은 이들이 저희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고객 정보와 노하우가 함께 이전되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우 씨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가 저희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오면 VIP 고객들도 함께 옮겨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호 씨가 전한 소식에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는 진리를 아들은 깨닫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분점 오픈 3개월 만에 마음 편한 집의 강남점은 본점 매출을 넘어섰고 고지어 분당과 일산에도 지점을 열었습니다. 모든 지점은 아들의 매장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았고 같은 방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 홈 인테리어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타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테리어 업계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스마트 홈 인테리어의 전 직원이 쓴 글이었는데 회사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심지어 대표가 자신의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올리도록 한 적이 없었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인가 봅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온라인에 우리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어머니를 버렸다는 내용인데 이미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들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긴급히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을 무시하려 했지만 댓글과 조회수가 폭증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마음 편한 집과 비교하는 댓글이 많았는데 부모를 버린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와 정직하게 운영하는 회사 중 어디에 맡기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소식지에서도 효도 논란에 휩싸인 인테리어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몇몇 방송에서도 익명의 사례로 다루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였기에 이런 소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홈 인테리어의 계약 취소가 잇따랐고 새로운 계약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마음 편한 집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이미지로 더욱 많은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고객들이 크게 늘었는데 이들은 효도와 같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대였습니다. 아들은 필사적으로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는 자진해서 요양원에 가셨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여론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일부 직원들이 대표가 어머니에 대해 불경한 발언을 자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우 씨,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지난 분기에만 매출이 40% 급감했습니다. 대출금 상환도 힘든 상황입니다. 재무 담당자의 보고를 받은 아들은 자금 조달에 나섰지만 이미 회사의 신용도가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은행은 추가 대출을 거부했고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지점 몇 개를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마음 편한 집은 연 매출 100억을 돌파하며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전국에 10개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직원 수도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회사의 성장에 따라 제 역할도 확대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림자 주주로 남아 있었지만 주요 경영 결정에는 모두 참여했고 특히 디자인과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저희 오랜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성공이 거듭될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저에게 달려 있었고 고객들도 저희 회사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편 아들의 회사는 급격히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계속 확산되었고 그와 함께 회사의 재정 상태도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강남 본점마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호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스마트홈 인테리어의 본점을 인수합시다. 영호 씨는 놀라워했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본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곳이었고 아들 부부가 저를 배신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을 다시 되찾는 것은 제 복수의 완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인수 제안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아들의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바로 응했습니다.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2달 후 마침내 계약 체결일이 다가왔습니다. 계약 당일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영호 씨와 정 변호사가 저희 측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이제 서명만 남은 상황에서 저는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저는 천천히 회의 테이블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서명할 시간입니다. 계약서를 주세요. 정 변호사가 계약서를 제게 건넸고 저는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명된 계약서를 아들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연민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고 뒤에 남겨진 아들과 며느리는 말 한마디 못한 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마트 홈 인테리어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마음 편한 집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그 장소로 돌아와 이제는 제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아들 부부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도 함께 사라졌고 결국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아들은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추락한 아들을 생각하니 문득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는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이제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마음 편한 집의 1주년 기념식 날, 저는 마침내 제 정체를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은 직원들은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 직원이 한 명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부터 시작할 테니 여러분이 잘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그 새 직원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고 썼습니다. 물론 특별 대우는 없을 것이며 가장 낮은 직급에서 시작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진정한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가치와 원칙을 다시 배우게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어쩌면 우리 모자 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홈 인테리어의 파산 소식이 업계에 퍼지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아들 정우가 모든 것을 잃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저는 차를 몰고 아들이 살고 있다는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8개월 전 비슷한 날씨에 저도 집에서 쫓겨나 갈 곳 없이 버려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배신감이 다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그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30년간 함께했던 시간들, 그의 첫걸음마, 입학식, 결혼식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 그래, 그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빗소리를 배경으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제대로 된 가치를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가르쳐야 할 마지막 교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 변호사를 만나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놀라워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께 연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 만나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완성한 편지에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정우에게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무리 미워도 너는 내 아들이니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구나. 마음 편한 집에서 일할 의향이 있다면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점으로 오렴. 물론 특별 대우는 없을 것이다. 현장 공사팀에서 시작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할 거야. 엄마가 편지를 등기로 보낸 후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강한 그가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더 큰 분노와 원망으로 거절할까? 약속한 날, 저는 일찍 강남점에 도착해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불안했던 것이 언제였을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아들의 모습을 찾으려 했습니다. 9시 55분 매장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과 구부정한 어깨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매장 직원이 그를 안내했고 곧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자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앉으렴. 간단한 한마디로 침묵을 깼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목이 메는 듯 했지만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치면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처가 단번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일하고 싶니? 그는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회사 규정집과 직원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현장 공사팀의 가장 기본적인 직위인 공사 보조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에 약간의 수당이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계약서를 살펴보더니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이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후문으로 가면 현장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 혼자 남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그래도 어머니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우의 첫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폐기물을 치우는 단순 작업을 맡았습니다. 한때 대표이사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업반장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도했습니다. 김 대리, 이 자재들 3층으로 전부 옮겨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났으니 계단으로 옮기세요. 반장의 지시에 정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생기고 온몸이 아팠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주어진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특별 대우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것이 그를 위한 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우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듯했고 동료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들도 그의 성실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저는 강남점 현장 감독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대리가 생각보다 일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응대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가 현장에서 작업 중일 때 우연히 들른 고객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가 전문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객은 그의 설명에 만족해 즉석에서 계약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빨리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좋을까? 그가 정말 변했을까? 고민 끝에 저는 그를 현장 공사 담당에서 고객 상담 부서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급은 여전히 낮았고 급여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상담 부서에서의 정우는 놀라운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객 심리를 읽는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가 담당한 고객들의 계약 성사율이
다른 직원들보다 30% 높았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그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주 앉은 그의 모습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자신감 있는 눈빛, 그리고 겸손한 태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분들과 대화하면서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대답이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과거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팀장님께서 너를 많이 칭찬하시더구나. 고객 응대 능력이 뛰어나다고. 정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업무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몇 가지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모두 고객 중심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정직한 가격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그의 생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치며 저는 그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남점 부매니저로 일해보는 건 어떠니? 물론 급여는 많이 오르지 않아. 하지만 더 많은 책임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야. 그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우는 마음 편한 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습관이 되살아나 동료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정우는 강남점의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강남점의 매출은 30% 증가했고 직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리더십으로 많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자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업무적인 대화에서 시작해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단순히 복수하고 싶었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진정한 승리는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 있다는 것을. 너에게 새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직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마음 편한 집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손주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정우와 며느리 소연이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그들의 두 아이 하늘이와 별이는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파산 직후 외국으로 떠났고 정우는 작은 원룸에서 지내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소연의 친정어머니 집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었지만 그분도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우야, 아이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는 머리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떠나고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특히 하늘이는 요즘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요. 정우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의 갈등으로 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어떨까? 내 집은 충분히 넓고 그동안 모은 돈도 있으니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 정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을 만날 수는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직 정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마음 편한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를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내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로 하자. 내가 좀 더 안정되고 적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면 그때 상황을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을 거야.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것이 현재 최선의 방법임을 그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제가 좀 더 나아지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의한 후 저는 서둘러 손주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베드룸 구조라 아이들 각자의 방과 제 방, 그리고 서재까지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방은 그들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꾸몄습니다. 하늘이의 방은 우주를 테마로 꾸몄습니다. 천장에는 야광 별자리 스티커를 붙이고 벽에는 행성들의 포스터를 걸었습니다. 책상에는 최신형 컴퓨터를 설치했고 책장에는 그가 좋아하는 과학책과 모험 소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별이의 방은 분홍색과 보라색을 기본으로 꾸몄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위한 선반을 만들고 작은 피아노도 놓았습니다. 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젤과 미술 도구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제 방인가요? 너무 예뻐요. 처음 집에 왔을 때 별이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하늘이도 감탄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육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전학을 해야 했는데 가능한 좋은 학교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늘이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어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선택했고 별이는 예술 분야가 강한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하늘아, 별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게. 그러니 너희들은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렴. 손주들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저는 그들을 위해 교육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두 아이의 대학 교육까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방과 후 활동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하늘이는 로봇공학 교실과 수영을, 별이는 피아노와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패턴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중에는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박물관이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는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아이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하늘이의 학교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별이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 정우는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우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내 로봇 대회에서 상 탔어요. 할머니가 영상 찍어뒀대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정우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가 진정한 아버지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끝나면 정우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 특히 별이는 아빠가 떠날 때마다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살지 않아요? 어느 날 별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을 때 저는 적절한 답변을 고민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단다. 너희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주말에만 만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도 저는 아이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우가 오지 않는 날에도 아이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의 소식과 사진을 정우에게 전달했습니다. 가족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우는 마음 편한 집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점장으로 승진해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급여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는 열심히 저축하여 작은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집이 생겼습니다. 작지만 아이들이 와도 괜찮은 공간이에요. 가끔은 아이들을 제 집에서 하룻밤 재울 수 있을까요? 정우의 요청을 들은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분명했지만 아이들의 안정된 환경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점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머물게 하자. 아이들 반응을 보고 점차 늘려가는 걸로. 그렇게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아빠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정우가 정성껏 준비한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밤새 영화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팬케이크도 만들었어요. 별이가 흥분해서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환경과 교육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안정되고 행복해 보이니 보기 좋네요. 정 변호사가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 한 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았으며 책임감 있는 아버지이자 성실한 직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 많이 달라졌어. 내가 자랑스럽구나.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물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모두 함께요. 이 제안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손주들과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고 그들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과 떨어져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우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우리 함께 살되 아이들의 일상과 교육에 관한 주요 결정은
서로 상의해서 정하는 거야. 정우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하늘이와 별이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번졌고 우리는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그날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에는 내 식구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늘이의 과학 실험을 도와주고 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아버지로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이들도, 일도,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정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단다. 앞으로는 서로를 더 아끼고 존중하며 살자. 이제 저희 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손주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정우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이자 성공적인 지점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비로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화해였습니다. 파괴가 아닌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에게 안정된 환경과 사랑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45억이라는 거금이 제 통장에 입금되고 마음 편한 집이 성공적인 사업체로 자리 잡았으며 아들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제가 호화로운 생활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럭셔리 자동차를 타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며 고철과 폐지를 주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저 할머니가 왜 저러나 하는 의아한 시선들이죠. 하지만 제게는 이 활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닌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처음 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 이제 돈도 많으신데 왜 계속 고철을 줍는 거죠? 몸만 더 상할 텐데. 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우 씨, 고철을 주울 때 제가 가장 행복해요. 버려진 것들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이 저에게는 인생의 교훈과도 같거든요. 저도 한때 버려졌지만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제 대답에 영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도 저의 이런 습관을 이해하고 존중해 줍니다. 주운 고철과 폐지는 예전처럼 고철상에 팔지 않고 지역의 재활용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들은 이 소재들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작품들은 다시 지역 사회를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제가 버려졌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제 생활 방식도 여전히 소박합니다.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사는 집은 넓고 편안하지만 호화롭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갖추고 불필요한 사치품은 멀리합니다. 식사도 외식보다는 직접 손수 준비한 집밥을 선호합니다. 남편과 함께 개발한 레시피로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요리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별이가 볼을 발그레하게 물들이며 말할 때면 모든 고난이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요? 돈이 아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자산 관리도 검소하게 합니다. 45억 중 대부분은 안전한 장기 투자 상품에 넣어두었고, 일부는 손주들의 교육 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회장님, 재단 덕분에 많은 노인분들이 희망을 되찾고 계십니다. 재단 실무자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마음 편한 집도 업계에서 독특한 기업 문화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합니다. 어떤 날은 청소부와 함께 현장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신입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이런 소통 방식이 회사의 투명하고 정직한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요즘 업계에서 마음 편한 집의 기업 문화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정우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 저는 마음 한편으로 남편을 떠올립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꿈꾸던 정직하고 따뜻한 기업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배신과 상처를 용서할 수 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분노와 슬픔, 원망의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에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용서는 그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종종 재단의 강연에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용서가 모든 것을 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때로는 아직도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제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정우와의 관계도 여전히 복잡합니다.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 편한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손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츰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별이가 악몽을 꾸었는데 제가 달래줬더니 금방 잠들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빠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노력으로 가득 찬 이야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일구어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글을 쓰래서 저는 할머니에 대해 썼어요. 선생님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장문을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삶이 누군가에게, 특히 제 손주에게 영감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의미 있는 관계와 가치 있는 경험에서 옵니다. 45억은 제게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다시 찾은 가족의 의미와 새롭게 발견한 삶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때로는 폐지를 줍고, 때로는 손주들과 놀아주고, 때로는 재단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화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어두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65세의 모든 것을 잃고 새 출발을 한 제가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와 교훈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